나쁜 권력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국제정치학과 브라이언 클라스 부교수의 권력의 심리학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독재자, 권력자들을 만납니다. 가까이에도 있고 또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비단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직장 상사, 동아리 회장, 커뮤니티 대표, 이렇게 크고 작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부패한 사람이나 혹은 권력을 좀 나쁘게 휘두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랬을까? 아니면 권력, 그 자리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왜 권력자 중에선 부패하거나 도덕적으로 온당치 않은 사람들이 유독 많게 느껴질까? 자, 철수와 영수를 상상해 볼게요. 철수는 권력 욕심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집단의 수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애써요. 권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힘으로 어떠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하죠. 반면 영수는 권력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높은 자리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귀찮기만 해요. 자, 당연하게도 철수와 영수 중에서 권력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철수겠죠. 그리고 많은 집단, 동네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의 수장까지 영수 같은 사람보다는 철수 같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어찌되었든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잦은 시도를 할 테니까요. 이 세상은 권력욕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목적,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때때로는 권모술수를 써야만 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패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도 해요. 즉, 권력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애초부터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만한 사람들이 분화방처럼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후보들도 있겠지만 권력 쟁취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공격적인 성향, 비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 싸움에서 이런 사람들은 밀려나기 십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권력자들이 모두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일까? 욕심이 많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 권력에 더 많이 이끌릴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책에서는 나쁜 시스템, 나쁜 환경에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즉, 시스템이 권력자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뇌물을 주고받고 대소사에 대한 결정은 항상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럴 땐 그렇게 행동해야 본인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불가피하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결정을 권력자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흔치는 않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주 목표나 작전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전장에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암호를 해독하다 보니 나치가 호주의 순양함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해독한 암호를 바탕으로 순양함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치는 암호 해석 방법이 유출됐다는 것을 알고 바꾸겠죠. 그러면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해독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나치가 공격할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고 호주의 순양함은 나치의 공격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딱 요 사례만 떼어놓고 보면 살릴 수도 있는 수많은 생명을 죽도록 유도한
나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손을 더럽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권력자들의 결정들이 언제나 불가피하냐? 절대 아니잖아요. 권력이 부도덕하고 나쁘게 작용하는 어마어마한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죠. 권력의 어두운 부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키아벨리즘, 하나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오만한 권력의 어두운 공통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키아벨리즘, 군주론으로 유명하죠. 한마디로 퉁쳐서 이야기하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대통령 본인은 본인이 설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후속 보도 그리고 후속 입장들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다와 같은 말들이 나오죠. 즉 최고 권력자가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수단 혹은 저런 수단을 다 사용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나 혹은 외국의 사례에서 만날 수 있는 국가 통수권자들이 간혹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아마도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그들이 택한 수단이 정당하다고, 필요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인데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 나르시시즘은 오만, 자아도취, 과장,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혹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은 틀릴 리가 없고 내가 한 결정은 옳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이 행위를 사람들은 구국의 결단으로 인정해 줄 것이며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강한 권력을 얻게 되는 과정은 사실 자의식을 강력하게 불어넣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당연하죠.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성취 욕구의 이 달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 정답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는 사이코패스인데요. 단어가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게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느닷없는 비상계엄. 자,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단어에 너무도 강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아마도 비상계엄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처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당혹감, 무역을 하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이 느꼈을 막막함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결정 과정이 굉장히 충동적이었으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법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 남을 공감한다와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 두 문장이 사실 잘 붙지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면요, 의식적으로라도 대중에 대한 공감 버튼을 꺼버려야 돼요. 대중에게 공감하는 권력자라면 권력, 권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방법과 민주적 절차,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은 때때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심취해 있을 때 거기에 더해 이러한 성향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이만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잘 획득하고 좋은 사람이더라도 권력을 손에 넣음으로써 부패하게 된다. 이렇다면 권력자는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포기해야 할까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이 격언을 그러려니 하면서 수용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를 고쳐나가고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인 제가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검토한다. 자, 이러나 저러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의견, 입장이 유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권력이 악용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정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검토해야만 합니다. 경찰이 무력을 쓰고 시민들을 겁박해서 결과적으로는 살인범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결과만 보면 경찰의 행동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결과를 위한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또 이것이 유효했다라고 했을 때 힘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하게 힘을 남용하면 했지 다시 절차적인 정당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권력은 필연적으로 미쳐 날뛸 광기의 씨앗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아래에 깔린 맥락이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을 볼 때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들은 국민들을 더 살기 좋게 애쓴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해 혹은 교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극단적인 정당 지지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약간 드라이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민생 돌본다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끼리 파워게임 하고 있네, 어라?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어. 자, 아무튼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권력이 성립하기 위해선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과 그 권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권력자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휘두르는 저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해야만 합니다. 편안한 사무실 의자에서 엉덩이조차 떼지 않고 또는 자신이 유발한 고통을 직접 보지도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책상 괴물이 되기가 어느 때보다 쉽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 타인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혹은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알고 헤아려야죠. 예컨대 전쟁을 일으키면 전장에서 죽게 되는 수많은 목숨들의 입장도 헤아려야죠.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병력이 몇 명이고 저쪽 병력이 몇 명이야. 우리가 전쟁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군. 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 있는 지도자야. 요렇게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눈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의 성질에 정확하게 반대되니까요. 권력자에게 공감 능력을 주입할 수 없다면 오롯이 권력자가 가진 선의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권력 밖에서라도 사회적인 감시, 권력의 분산, 다양한 인력풀, 엄청난 검증 등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책의 저자의 말로는 권력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이 폭군을 만들 수도 성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견제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나, 노력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브라이언 클라스의 권력의 심리학을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